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한 690여 분이 들어오셨고요. 콩 앱 그리고 라디오로 언제든지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라입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던 프로파일러. 지금 여성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협회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지금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제기된 의혹의 내용, 수사 상황 먼저 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조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A경위입니다. 네. A경위는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경찰청 범죄행동분석 2기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네. 특히 프로파일러라는 이 신분으로 뭐 TV 드라마라든지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도 여러 차례 출연을 해서 얼굴이 알려지고 네. 유명한 프로파일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의혹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공무원이면은 원래 겸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해서 네. 그 임상 최면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 최면 심리학회도 운영을 했고 학회. 이것만 운영을 하면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학회비라든지 일정 교육비를 또 수수해서 영리 활동을 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심리학회 자체에서 발부해주는 어떤 자격증도 공인되지 않은 무허가 자격증을 지금 발급해줬다는 그런 의혹을 하나 받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의 의혹은 이제 학회원들의 특히 여성 학회원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관련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일단 그 2013년부터 이 A경위가 최근 10년 동안 민간 최면 심리학회를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비공인 자격증을 발부를 했고요. 네. 또한 지금 이 A씨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B씨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것을 좀 보면은 네. 그 회원들이 네. 살이 쪘다라고 이 A경위가 말을 하면서 회원들의 허벅지나 팔, 허리, 옆구리 등을 꼬집었다. 이런 성추행 사실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사무실에 모여 있을 때 따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하기도 했다. 뭐 드라이브를 가자면서 자신의 차로 불러내서 또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또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교수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게 강요를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강요하기도 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당직 근무를 끝내고 온 날에는 그 학회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자신을 좀 안마하라고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언론 보도에 그 여성 학회원들과 나눈 문자 내용도 공개가 됐었는데 그 공개된 내용에는 뭐 가슴 수술한 사진을 좀 보내봐라 이런 대화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첫 수사가? 번째 의혹 관련한 그 자격기본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위반 혐의를 이유로 지금 직위 해제를 하고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의혹인 성범죄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그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제 수일 내에 이 피해 사실을 종합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수사를 착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근데 참 혼란스러운 게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성범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모순되고요. 또 제자들을 상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나 행동 특성을 원래도 능통하게 분석하는 사람이어서
범죄를 행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여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너무 쉬운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 A 씨가 네. TV에 일단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었고 드라마에. 예, 그리고 신문이 또 공무원이다 보니 아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한 수준을 넘어서 지금 피해자들 주장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발급을 했는데 그 네. 임상 최면사 자격증이라는데 이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면 자격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절대적인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네. 두 번째로 피해자들 인터뷰를 보니까 교육비를 납부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없이도 이렇게 발급되는 일도 있었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럼 이거는 그 교육이 목적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 이건 문제인 것 같고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고 어려운 지금 젊은 세대를. 그렇죠. 이제 유명인이 믿고 와서 교육받아서 어떤 앞으로의 관련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좀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일단 직위해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추가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예. 뭐 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거고 교육비 받고 뭐 무면허 그렇죠. 자격증 발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씁쓸한데 요즘 유튜버나 이런 개인 채널 때문에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의학 지식 전달하는 모 인사가 본인에게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팬처럼 다니는 여성들을 뭐 성추행하거나 혹은 심지어 본인이 병이 있는데도 숨기고 이 여성과 접촉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씁쓸한 부분인데 유명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어서는 건 안 된다는 아니고 거네요. 특히 네. 저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전문가 조언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예. 분들도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참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이제 범죄인의 심리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범죄를 밝혀내는 직업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심리에 대한 지식, 이해가 있고 이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들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분석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 경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수업, 뭐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그런 심리,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에 그렇죠.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잘 이용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그 학회에서 내부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요. 네. 그 사람이 마치 신처럼 군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너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또 어기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종교단체에서 그런 교주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성범죄를 사례가 당하는 많았죠. 사례들이 굉장히 네. 많았었는데 이 사건만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마치 신 네. 아니면은 정말 최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권력자라는 사람으로 군림을 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도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A 경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하지만 내연관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특히 뭐 미성년자와 어른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교주와 신도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죠. 그쵸. 가스라이팅을 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중에 변명을 하기로는 다 합의된 관계였다. 나를 좋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면밀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조사가 한쪽 지금 공무원의 이제 업무로서 그다음에 이 학회의 자격증을 만든 그 자격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짚어보고 있는데 왜 성범죄 의혹은 수사를 지금 뭐 고소장이 들어오면 하겠다 이러고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굳이 보자면 네.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예. 저는 조금 미심쩍은 게 뭐냐면 네. 보통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건이 나오면 사실상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이 아마 이 전북 경찰청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씁쓸했던 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이렇게 어떤 성범죄에 관한 부분을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고 혹은 본인이 속한 조직을 믿지 못하고 언론에 나오는 대다수가 어떤 경우냐면요. 신뢰가 깨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수사해봤자 제대로 되겠냐는 의심이 굉장히 클 네.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찰에서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형사 사건을 대리하고 특히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피해자가 자기한테 피해를 입힌 피의자가 어떤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있던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유지라거나 아니면 같은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 그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꺼려합니다. 거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피의자가 그런 더 피의자와 그 경찰이 같은 네, 더 어떤 가까운 관계이니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까지 저는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런 성범죄 사실, 뭐 성추행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절차 같으면 피해자들이 먼저 접수를 하고 그렇죠. 이게 사건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여론이라든지 방송에 출연해서 진상을 촉구하는 어떤 인터뷰를 한다거나 할 것인데 그런 것이 먼저 없이 먼저 언론에 네. 보도를 했다라는 것은 경찰을 이미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찰에 대해서 조금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본래 이렇게 알려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내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일단 피해자 조사를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실무상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범죄 사실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어느 수위까지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직위 해제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직위 해제는 되어 있는 상태로 언론에 네. 나오고 있고요. 직위 해제라는 거는 징계는 아닙니다. 네.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직위 해제는 보통 정식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그 업무에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A 경위가 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정황이 확정 수사가 기소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리고 자격기본법 네.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징계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수위가 어느 정도 그럼에도 되죠? 그러니까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령이 따로 있어요. 징계에 관련한 시행령. 그래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피해가 중하고 또 고의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가 내려질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수사가 펼쳐질지 무엇보다 이제 지금 성범죄 의혹이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가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대우 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엄정한 대응을 이제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파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무엇이고 또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 저희가 문제를 좀 들여다보죠. 정 교수님. 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부터 48일 정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치한 민주노총 지역 부지회장이 지난달 22일부터 조선소 내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서 스스로 용접을 하고 몸을 감금하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구조물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1m입니다. 그러면 사람 키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예. 감옥보다 더 좁은 공간이다라고 예. 하는 공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6명의 노동자들이 20m 높이에 올라가서 난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파업만 보면 48일, 고공농성은 28일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 주장, 협력업체 주장, 대우조선 측의 주장이 네.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노동자들의 주장은 5년간 삭감된 임금 30%를 회복해 달라는 것과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임금 30%라고 하면 제가 5년간 삭감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년 대비 3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간 삭감된 부분이라는 삭감된 건데 부분.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조선업이 구조조정 이전인 2014년과 2021년 임금 실수령액을 비교했더니 31.7%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임금을 좀 보장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이 임금 30%가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 임금이 원청 임금의 절반인 52% 수준이다라고 원청에.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협력업체 측에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노조 특히 이제 하청 노동자 노조를 말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의 파업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 측의 입장이 주장한데 대우조선에서는 이제 기성금 발주자가 공정률에 나눠서 지급하는 이 돈 자체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3%가량 인상을 했고 더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우조선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최근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이 개선이 되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 원자재값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쉽게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하청노조를 비롯한 사자 회담은 지난 15일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네.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나 정부가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이 발언을 했으면서 이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늘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에서는 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안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어제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글쎄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네, 뭐 좀 대화가 됐나요? 예, 노사가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인상에 관해서 의견을 조금 좁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조금 좁혔다. 예. 그러나 뭐 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조선업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다가 다시 수주가 회복이 되면서 조금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산업적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다루고 있는 저희 산업구조의 다단계 하청구조 이 부분하고 두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회복이 돼도 그것이 반영되는 게 항상 늦다 보니까 지금도 또 좀 그런 시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이 다단계 하청 구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매번 지금 그 노조와의 갈등의 부분에서 늘 제기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보통 이제 노사 갈등이라고 하면 노조 측과 사측의 어떤 대립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번 사건은 조금 특이하죠. 왜냐하면 하청업자의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면서 노동쟁의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니면 교섭을 원하는 주체가 그 하청업체의 사측이 아니라 네. 원청업체의 사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선업에 있어서의 어떤 다단계의 하청 구조 하에서의 고질적인 저임금 그리고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선사들이 1998년 외환 위기 이후에 네. 인건비 이런 절감을 위해서 사내 하청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하청을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을 정식 고용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죠.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직원들, 정규직과는 좀 차별성 지금 원청의 52%라고 그렇죠. 얘기해 차별성이 주셨지 있을 않습니까? 만큼 네. 좀 저임금에 좀 네. 인력을 구할 수 있다 보니 이 하청이라는 것을 적극 이용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15년에 보면은 이제 사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4배를 넘었고 지금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숫자로 봅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은 사실상 원청 직원들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하청 직원들의 직원들이군요. 어떤
인력 구조에 따라서 이 조선업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도급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보통 원청과 이제 하청업체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선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또 하청의 하청, 있고. 그 하청의 하청 이런 다단계. 식으로 정말 깊은 구조의 다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 밑에 있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은 정말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인 거죠. 예. 그리고 조선업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예. 뭐 세계 1위였고 그렇죠. 뭐 대부분의 수주를 따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뭐 중국이 선박 시장에 투입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입지가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가 왔죠. 예. 그래서 이제 불황이 올 때 사실 원청 직원들의 뭐 임금 문제나 구조 조정의 문제가 되기보다는 불황이 오면은 하청 업자들의 임금이라든지 노동 그런 임금 삭감 문제를 처리하는 게 더 쉽다 보니까 지난 5, 6년 동안 그 일터를 떠난 하청 노동자가 통계에 따르면 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표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달라. 이제 조선업이 이제 화랑이 되고 있으니까 회복을 그렇죠. 해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30%가 너무 크다.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를 좀 속에서 들여다보고 하청 근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있어서 세계 1위라고 지금 다시 자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세계 1위의 조선업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많습니다. 네, 다단계 특히 여러 단계로 되어 있군요. 하청 구조가 또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주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저희가 뭐 위험의 외주화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업종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지금 보면 정부에서 자꾸 공권력 투입 얘기하고 불법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구조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공권력 진압을 해서 잠시 농성을 멈추게 한다고 과연 이 농성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상은 또 농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측과 협력업체와의 관계만 더 나빠지고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과거의 용산 참사나 그렇죠. 쌍용자동차 사태 때 보면은 노사의 갈등을 넘어 나중엔 이것이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되는 문제, 진압 과정에 있어서의 그리고 경찰의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분쟁이 근본적으로 일어났을 풀어라는 말씀이시죠. 이 구조적 원인을 좀 보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는 부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그렇죠. 풀어가야 되는 거지 공권력 투입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구조적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혹은 이주 노동자가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앵커님도 짚어주셨는데 이게 숙련 노동자들이 해야만 맞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너무 저임금이다 보니 자꾸 숙련 노동자들도 지금 떠나기 때문에 조선업계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아침 보도 나온 알겠습니다. 것처럼 좀 서로 의견을 좁히면 어떨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